안녕하세요. 아직도 어이가 가출한 상태인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혼밥을 할 때마다 사연 튜브를 챙겨보는데요. 한창 듣다 보면 정말, 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고 밥 먹다 얹힐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야무진 사연 튜브 가족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속이 뻥 뚫릴 만한 결과를 들려주실 때 비로소 얹혔던 게 쑥 하고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 맛에 제가 사연 튜브를 보죠. 근데 여러분, 사람 일이 참 알 수가 없는 게 늘 듣기만 했던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의 속을 얹히게 하고 뻥 뚫리게 할 만한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은 제가 30 중반에 들었던 직장인 운동 모임에서 만났죠. 제가 다니는 광고회사가 있는 지역에서 만든 소모임인데 왜 미라클 모닝이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아침도 아니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냥 피곤에 쩔은 채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독서나 명상이나 공부 같은 생산적인 일을 잠깐 짬을 내서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요. 저도 그 미라클 모닝에 참가하기 위해 그 지역 운동 소모임에 들어간 거죠. 그 모임은 새벽 6시에 회사 근처에 있는 커다란 호수공원에서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천천히 뛰면서 공원을 쭉 도는 건데요. 혼자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다 같이 달리는 거라서 동기부여도 되고 또 뛰다가 힘들면 옆에서 응원해주고 등도 밀어주고 해서 한 번 달리면 쉽게 멈출 수 없다는 점이 좋았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그 모임의 회원이었고요. 처음에 서로 자기소개를 할 때 근처 세무사 사무실의 세무사라고 들었고 40대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여럿이 모인 모임의 회원, 그 정도로만 친했습니다. 다들 만나면 일단 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화도 많이 할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운명이라고 멍청하게 착각을 한 제 인생에 있어 2번 다시 찾아와서는 안 될 순간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날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늘 그렇듯 몸이 무겁고 오늘 모임 제낄까? 할 정도로 피곤했지만 꾸준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나갔어요. 근데 그날은 도착해서 한 3분 달린 순간부터 갑자기 기력이 훅 떨어지면서 제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숨이 심각하게 가쁘고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안도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해서 혹시 탈수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눈앞이 핑 도는 순간 혼자 옆으로 빠져서 잠깐 쉴까? 하고 있는데 그때 다 같이 뛰고 있는데 누가 제 등을 살짝 잡고 옆으로 빠지더라고요. 힘이 없는 와중에 그 손길에 이끌려 뛰는 코스 중간중간에 있는 공원 벤치에 당도했고 자연스럽게 저를 벤치로 이끈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수영 씨, 지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 떨어진 것 같은데 일단 이거부터 먹어요. 남편은 메고 있던 운동용 힙색 안에서 초콜릿을 꺼내 제게 줬습니다. 직접 껍질을 벗겨서 입에 쏙 넣어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진짜 기력도 정신도 없어서 주는 대로 받아 먹었는데 남편은 제게 물을 주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러는 거라며 손을 꾹꾹 주물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당이 떨어졌던 건지 초콜릿을 먹자마자 흐렸던 눈앞이 되돌아오면서 눈에 초점도 잡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진짜 쓰러질 뻔했는데.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공복에 달리면 종종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모르니까 오늘 점심시간에 병원 한번 가봐요. 제가 다시 달릴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줬고 그 근처에 있는 내과를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날 회사 점심시간에 저는 병원에 갔다가 약간의 빈혈 증상과 탈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30분짜리 수액을 맞고 나왔는데요.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서 회사 빵집에서 샌드위치를 사서 들어갈 생각이었죠. 근데 그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제 생명의 은인이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수영 씨, 병원 갔다 왔어요? 네, 알려주신 병원 갔다가 방금 나왔어요. 이제 회사로 들어가려고요.
아, 그럼 잠깐만 기다려 줄래요? 수영 씨 회사 사거리에 있는 땡땡 빌딩이죠?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은 남편은 5분 정도 뒤에 정말 저희 회사 앞으로 나타났고 제게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어요.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죽집에서 죽 하나 포장했어요. 병원 들르면 밥 먹을 시간 없을 것 같아서. 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냥 빵으로 때우려고 했는데 아까 아침에도 도움받고 지금도 저희 회사까지 오시고 진우 씨한테 죄송해서 어떡해요? 아, 저기 카페 있는데 제가 커피라도 사드릴게요. 들고 가세요. 아니에요. 저는 아까 12시에 점심시간 끝나서 그때 밥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잠깐 수영 씨 생각나서 나온 거라 금방 들어가 봐야 해요. 혹시라도 밤까지 어지럽고 울렁거리면 내일 아침 모임을 빠져요. 몸 잘 챙겨요. 본인 업무 시간까지 빼고 제게 죽을 들려준 남편은 그렇게 홀연히 사라졌어요. 사람이 내가 아플 때 챙겨준 사람을 잊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따로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점심을 사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사실 점심시간까지 업무를 볼 때가 많다고 괜찮다면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직업이 직업인 만큼 진짜 바쁘구나 해서 알겠다고 하고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근데 처음 제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녁을 사고 다음에는 남편이 저녁 잘 먹었다고 제 회사 앞에 와서 커피를 사주고 가고 저도 기프티콘을 몇 번 보내다가 이제는 서로 퇴근 시간에 맞춰 만나서 저녁을 먹는 사이가 됐네요. 정말 자연스럽게 연인이 된 거죠. 그때는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스미듯 가까워지는 관계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가증스런 연기에 복지 좋게 넘어가 덫에 걸린 거였네요. 30대 중반까지 혼자였던 저도 저지만 저보다 5살 연상으로 이미 40대였던 남편이 혼자였던 게 의외이긴 했어요. 외모도 키도 평균 이상에 직업도 탄탄했으니까요. 또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온 만큼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 남편에게 듣기로는 사실 1년 전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허전함을 잊기 위해 그냥 일만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시간, 11시간씩 야근이 필요 없는 날에도 사무실에 남아서 일을 만들어서 했고 토요일에도 괜히 출근을 해 사무실에 있다가 일요일에는 집에 기절하는 것처럼 있었다고요. 나중에는 대표님이 말리시더라. 사무실에 좀 그만 오라고. 근데 집에 있으면 괜히 아버지 생각만 더 나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자니 그럴 마음도 에너지도 없었거든. 그래도 바쁘면 시간도 잘 가고 잡생각도 안 나잖아. 그래서 사무실 안 나갈 때는 어머니 식당에 가서 일했어. 어머니가 큰 한식집을 하시는데 거기도 원래 돌아가신 아버지랑 어머니가 같이 하시던 곳인데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식당 운영하는 걸 버거워하셨거든. 거기서 조금이라도 일하면 난 아버지 생각 안 나서 좋고 어머니는 혼자 일 안 하시니 덜 적적하시고 그랬지. 그렇게 10달을 사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허전함에는 확실히 무뎌지기 시작했지만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사무실 사람들이나 고객들 외에는 만나지도 않았고 또 나가서 활동을 안 하니 근육도 빠지고 체력이 엉망이 됐다고요. 그러다가 직장인 러닝 모임에 나가게 됐고 거기에서 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불행이 홀로 찾아오지 않는 듯 행운도 넝굴째 들어온다고 운동을 하면서 일상도 회복을 하고 건강도 챙기고 또 이렇게 저도 만나게 됐다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누군가의 행운은 또 다른 누군가의 불행이 될 수 있는 거죠. 남편이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프로포즈를 했을 때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했지만 서로의 마지막이 되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저 또한 제 마지막 정착지를 같이 있으면 편하고 여유로운 남편으로 하고 싶어서 남편을 받아들였어요. 제 친구들은 제게 전문직에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남편을 만난 게 행운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제게 시댁을 잘 만났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왜냐고요? 시어머니께서 정말
제게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남편에게 프로포즈 받고 나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순간부터 그냥 저를 며느리가 아닌 남처럼 대하셨어요. 원래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제 직장과 가족 관계를 들으신 다음에는 그저 묵묵부답이셨어요. 특히 저를 보는 눈이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는 그런 기대에 찬 눈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혹시 수산시장에서 동태 눈을 보신 적 있나요? 초점도 없고 퀭하고 공허한 딱 그런 눈으로 절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께 인사를 하러 오기 위해 온 저를 뻘쭘하게 만드시다가 겨우 던지신 말이 이거였네요. 혹시 한 번 갔다 온 경험 있어요? 네? 아, 설마 결혼이랑 이혼 경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엄마, 왜 불쑥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수영이 놀랐잖아요. 아니면 됐어. 나이가 생각보다 많아서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잊어요. 아니, 그걸 잊으라고 하면 잊혀지나요? 제가 30 후반에 결혼을 하는 건 맞지만 그럼 40 넘은 남편은 벌써 2번은 더 갔다 왔겠네요. 그때부터 아,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하고 기가 팍 죽었는데 또 남편에게는 8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그 시누이도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는 같이 있었지만 뭔가 시큰둥하다 할까요? 상견례 때도 제 여동생들이 시누이와 나이가 비슷해서 말을 많이 걸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대답도 잘 안 하고 심지어 제 눈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불안해하는 제게 남편은 시누이가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고 어머니는 원래는 안 그러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도 오시고 또 혼자 식당 운영하면서 점점 손님 주는 것 때문에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시다고 제게 걱정 말라고 하는 겁니다. 확실히 시어머니가 제게는 혼수해올 거 없다고 다 진호가 알아서 할 거고 또 집도 걱정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이 결혼을 반대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어디 신혼집을 얻든 어디서 결혼식을 올리던 다 상관없이 니들 좋을 대로 하라고 거의 방목에 가까운 자유를 주셨는데 딱 2가지 이 결혼에 조건을 붙이셨어요. 한 가지는 결혼식을 아주 조촐하게 가족과 가까운 친척 또 지인 몇 명만 불러서 치르고 또 한 가지는 혼인신고는 아이를 낳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 조건은 시어머니께서 직접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호 아버지 돌아가시고 웬만해서는 그쪽 식구들하고 연락 안 하고 있어. 나야 뭐 남편 때문에 근근히 이어온 건데 남편 죽었으니 더 이상 봐서 좋을 것도 없는 사람들 연락하고 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부를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남편 친구들 뿐이고 내 친구들은 이제 부를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수영이 네가 그거 좀 이해해서 최대한 단촐하게 식 올렸으면 좋겠구나. 나 아직 진호 아버지가 세상 떠난 게 믿기지도 않고 그냥 잠깐 어디 여행 간 사람처럼 느껴져서 큰 잔치 같은 거 가는 것도 곤욕이다, 곤욕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상가집 큰일을 당하면 남의 집 잔치에 가기 싫어지는 법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미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1년이 훌쩍 넘었고 남의 집 잔치도 아니고 아들의 결혼인데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저도 일생일대 처음 하는 결혼인데 그냥 가족들끼리 식사만 하는 자리처럼 작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부모님에게 결혼식을 작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꽤나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좀 딱하게 생각하신 부모님은 알겠다고 하시며 제게 아쉽겠지만 작은 결혼식인 만큼 오시는 분들은 알차고 성심성의껏 대접해서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어떠냐고 하셨어요. 그땐 저도 무뚝뚝하고 제게 관심도 없는 시어머니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었기에 부모님 의견에 동의를 했고 실제로 결혼식은 하객이 총 100명도 안 될 정도로 작게 치러졌습니다. 원래 300명을 대접한 비용으로 100명을 성의 있게 대접을 했으니
다행히도 크게 아쉬움이 남진 않았어요. 또 혼인신고 문제는 남편이 제게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새 많이들 사람 일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거라고 하면서 좀 살아보고 아이 낳고 나서 한다고 하긴 하는데, 동생들은 오히려 제게 남편이 먼저 이야기 꺼낸 게 다행이라고, 정말 조금만 살다가 아니다 싶으면 힘 안 들이고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물론 합리적이다면 합리적인 방법이긴 했지만, 이제 와서 말하면 솔직히 저는 그때부터 좀 마음속 깊숙이 찝찝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두 조건 이외에는 남편은 모두 제게 맞췄기에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아,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 정말 남편이 체력이 너무 약하고 바빠서 시간이 없었던 게 흠이었네요.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아서 저 혼자 집에서 밥 먹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종종 사무실에 나가야 했기에 신혼을 외롭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거야 결혼 전부터 남편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았기에 감수할 수 있었지만, 결혼 후 저를 의아하게 만든 건 아주 미묘하게 달라진 시어머니의 행동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제게 관심이 없었다는 걸 아시죠? 저는 그걸 좀 서운해했지만,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복 받은 거라고 관심이 지극한 것보다 아예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낫다며 저를 다 부러워했는데, 결혼 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게 관심이 없었지만 또 며느리 노릇은 바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반년이 지날 때까지 시어머니는 제 나이도 제대로 알지 못하셨어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원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숫자 외우는 게 어렵다는 걸 저도 잘 아는데, 매번 제게 네가 몇 살이었지? 네가 올해 39인가? 하실 때마다 저는 어머님, 저 37이에요. 남편이랑 5살 차이라니까요. 하고 꼭 집어서 무수히도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제 이름도 잘 부르지 않으셨고요. 그냥 얘, 쟤, 너, 저기라고 무슨 동네 애 부르듯 부르셨습니다. 이름 부르기 좀 간지러우면 수영아 하고 다정하게 부르시는 건 바라지도 않았는데, 새아가라고 부르는 것도 입에 안 붙으셨나 봐요. 그래도 이름도 관심 없는 며느리에게 효도는 받으시고 싶으셨나 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떡집을 하시는데 하루는 전화로 넌지시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는 너 결혼 전에 한 번 빼고 어째 너희 부모님 떡집 떡을 먹어본 기억이 없다. 그래도 며느리 친정이 떡집을 하는데 떡은 배부르게 먹을 줄 알았더니. 저희 부모님이 며느리 시댁에 보내려고 떡을 만드시는 것도 아닌데 사돈 사이에 당연히 알아서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시어머니. 가족끼리 보내드릴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저런 말을 듣고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제가 저희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떡을 맞췄습니다. 물론 떡값은 드렸어요. 제 돈은 아니고 남편 카드로 말이죠. 그리고 하는 김에 떡을 포장할 때 왜 낱개로 하나씩 먹게 포장된 떡 있죠? 그 포장에 붙일 스티커를 따로 제작을 해서 뽑았습니다. 그 스티커에는 37세 어머님 며느리 박수영이 드리는 떡입니다. 이제 며느리 이름이랑 나이 꼭 기억해 주세요. 라는 문구를 콕 박아서 보냈고요. 제 이름도 나이도 매번 까먹으시는 시어머니를 위한 며느리의 작은 몸부림이었다고 할까요? 근데 며느리 이름도 나이도 하루 지나면 있는 분이 직장은 기억을 하실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다니는 회사도 모르셨어요. 그냥 사무직인 줄은 아셨지만 어떤 회사인지 뭘 하는지도 모르셨고 관심도 없으셨고요. 시어머니가 제 직장에 관심을 가질 때는 딱 한 번 예외가 있었는데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식당 김장하는데 손이 없다고 와서 좀 도우라고 하셔서 식당으로 간 날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주말에 부르면 인건비 더 나간다고 식당 주방 이모님들 안 부르고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셋이서 김장을 했었거든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손님이 줄었다는데 매상이 많이 떨어지셨나 보다 하고 묵묵히 시킨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씁쓸하지만 주말에도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하는 게
직장인의 일상이죠. 제가 고무장갑을 잠깐 벗고 식당 주방에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낸 파일이 안 열린다고 해서 사용한 프로그램을 말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어느새 제 뒤에 주방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가만히 서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시어머니는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니? 아까 보니까 휴대폰에 남자 이름 뜨던데. 네? 아, 회사에서 온 전화예요. 이름 뒤에 대리라고 붙은 건 못 보셨나 봐요? 주말인데 왜 회사에서 전화가 와? 저를 가만히 노려보던 시어머니는 대꾸도 안 하시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황당함에 몇 초간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허튼 짓 하지 않나 의심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한 자리에 있을 때 제가 전화만 받으면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가자미처럼 저를 노려보셨어요. 한 번은 제 휴대폰이 울리는 걸 보고 저보다 먼저 받으셨어요. 참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냥 두시지 뭐하러 받으시냐고 하니까 혹시 못 받으면 문제될 전화인가 해서 받았다는 그 누구도 믿지 않을 말을 당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나서 전화를 받으면 일부러 상대에게 우리 시어머니와 함께 있다고 말하며 대뜸 시어머니 귀에 휴대폰을 대고 말했어요. 우리 어머님 바꿔줄까? 잠깐만. 어머님, 얘는 제 고등학교 동창 세정이에요. 인사하세요. 어머머, 얘가 왜 이래? 날 왜 바꿔줘? 이걸 몇 번 해서 시어머니를 민망하게 만드니 그 후로는 제 휴대폰의 진동만 울리면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직 시어머니와 조금 더 원만한 관계를 발전시킬 생각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어머니의 한정식집 매출을 올리기 위해 친구들 3명과의 모임을 그곳에서 했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조금이라도 시어머니와 가까워지기 위해 한 제 노력이 어떤 결과물을 낼지, 그리고 제 결혼에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 말이죠. 시어머니는 제가 그 전날 연락을 미리 해서 내일 친구들 만나는데 어머님 식당 가려고요. 라고 했을 때부터 그냥 아, 그러니? 라고 밍숭맹숭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 이미 시어머니와 본 지 7개월이 넘어가던 차라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그날 친구들 3명과 함께 시어머니 한정식 집으로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식당 제일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뭐? 그래. 왔니? 저 매니저한테 말하고 들어가서 잘 먹고 가라. 무슨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커피 한 잔씩을 두고 앉아서 제게 저 인사말만 하시고 다시 앞에 앉은 손님과 대화를 하셨어요. 친구들 앞에서 좀 민망했지만 뭐 중요한 손님인가 보다 하고 예약한 방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매니저님을 불렀어요. 매니저님이 말씀하시기로 남편 친가 쪽 손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편의 친가와는 연락을 끊었다고 들었는데 의아하긴 했지만 뭐 있을 수 없을 일도 아니어서 정식 코스 4인분을 주문하고 앉아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다 먹어갈 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잠시 며느리와 며느리 친구들을 보기 위해 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혹시 오실까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친구들이 정말 관심이 없으시다 해도 그저 씁쓸하게 웃으면서 그치? 라고만 했고요. 포기하고 밥 열심히 먹다가 밑반찬이 동이 나서 가져다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냥 손님이 아니라 이 식당 주인 며느리라서 배를 눌러 사람을 부르긴 좀 그랬고 제가 빈 그릇을 들고 직접 주방 쪽으로 갔습니다. 방을 나가서 언뜻 보니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 친척이라는 분과 대화 중이셨고 저는 주방으로 향했죠. 안녕하세요. 저기 김치랑 샐러드 좀 더 가져가려고요. 일부분 식당 쪽으로 오픈되어 있는 주방 앞에서 공손히 인사하면서 빈 접시를 들어 보였는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가자마자 갑자기 조용해지는 그 민망하고 머쓱한 분위기. 제가 딱 그랬어요. 식당 주방에 가서 인사를 하자마자 그 안에 있던 총 4명의 주방 이모님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저를 놀란 물고기 같은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순식간에 4사람의 시선에 갇힌 것 같은 기분에 저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릇을 들고 굳어 있는데 그중 한 이모님이 슬그머니 나와서 제가 내민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시고 도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반찬을 받아서 뒤돌아서는데 에휴, 불쌍하다, 불쌍해. 뒤돌아서 몇 발자국 가지도 않은 제 뒤에서 들리는 건 주방 이모님 한 분이 혀를 차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불쌍하다고? 누가? 물론 불청객이었던 제가 가니까 다시 하던 대화를 마저 하면서 나온 말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향해 한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혀차는 소리를 들으니 아까 제가 갔을 때 갑자기 조용해지는 분위기라던가 그 눈빛들이 생각이 나면서 저 불쌍하다는 말이 제게 하는 말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다시 친구들이 있는 자리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제게 친구들의 말은 들리지 않고 제게 혀를 차고 불쌍하다고 했던 그 목소리만 들렸네요. 정말 나한테 불쌍하다고 한 건가? 내가 왜 불쌍하다는 거지?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가는데 그때 앞에 있는 친구가 물통에 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빈 물통을 들고 다시 주방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식당 구석에 앉아서 대화 중이었고 저는 주방에 가서 다시 물을 다 먹어서 라고 말하고 주방 옆에 있는 정수기로 가서 빈 물통에 물을 채웠죠. 제가 등장을 하니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방 이모님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고 저만 바라보시더군요. 저는 그 시선을 모른 척 하다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왜요? 혹시 저한테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대놓고 물으니 아까 전까지만 해도 마치 할 말이 있어서 빤히 쳐다보는 것 같던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그때 분명 제게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걸 알았고 저는 물러서지 않고 다 찬 물통을 들고 주방 쪽으로 더 가까이 갔습니다. 아까부터 너무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제 앞에 있는 주방 이모님들 눈을 하나둘 마주쳤습니다. 별거 아닐 거라고 그냥 그 식당 며느리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괜히 초조해져서 바짝 마른 입술을 말아물었어요. 그때 작은 사장님 며느리 맞지? 해숙엄마 하지 마. 뭔데요? 말씀해 주세요. 한 이모님께서 앞으로 나오셨고 옆에 있던 이모님이 그 이모님을 해숙엄마라고 부르며 말리셨습니다. 초조했던 제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고 저도 모르게 주방 쪽으로 바짝 붙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어차피 이제 볼 일도 없는데 뭐 어때서 그래? 남 일이라고 해도 알 건 알아야지. 집에 있는 딸 좀 생각해봐. 저기 혹시 사장님 아들 결혼해서 애 있는 거 알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아직도 손이 다 떨리네요. 시간이 지나서 좀 웃음을 되찾은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손이 떨립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남편 말고 다른 아들이 있나 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려고 입을 열었는데 목이 갑자기 콱 막혀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뻐끔거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자 주변에서 이모님들이 거봐, 내가 뭘 했어. 모르고 한 결혼이라고 했잖아. 어메, 어째 불쌍해라. 2번째 며느리 들였다고 식당에 불러서 일도 시키더만 그게 사람이요? 그게 어떻게 2번째 며느리야? 호적에도 못 올리는데 그냥 첩이지 첩. 이러시면서 어지럽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들고 있던 물통을 열어 벌컥벌컥 마신 다음에 겨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희 남편, 그러니까 사장님 아들 김진호 얘기하는 거 맞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 말고 전에 결혼을 하고 애가 있다고요? 그럼 뭐
이혼, 경력이 있다는 그 말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도 결혼한 상태라고. 사장님 첫째 며느리랑 그쪽 남편, 그쪽이랑 결혼하기 이미 10년도 더 전에 결혼해서 지금 애가 벌써 고등학생이야. 애 엄마랑 조기 유학으로 캐나다 가서 살고 있고 그쪽 기러기 아빠인 줄 모르고 사기 결혼 당한 거라니까. 궁금하면 가서 저기 있는 사장님한테 물어봐. 아유, 우리도 원래는 말할 생각 없었어. 근데 그쪽도 보이지? 손님 제일 많을 주말 저녁에 식당 안 이렇게 텅텅 빈 거. 원래 여기 예약이 안 될 정도로 사람 많던 식당이야. 큰 사장님 살아 계셨을 때만 해도 장사도 잘 되고 그만큼 직원들도 많았는데 큰 사장님 돌아가시고 작은 사장님 혼자 식당 운영하면서 식당 개판돼서 손님들도 다 떠나고 직원들도 다 떠났어. 아니, 반찬 재활용하고 식재료 단가 제일 싼 걸로 바꾸고 원산지 표기도 제대로 안 하는데 음식 맛이 바뀌지 안 바뀌어? 그리고 직원들이 어떻게 떠난 거야? 다 내쫓긴 거지. 작은 사장님이 주유수당 아깝다고 서빙 직원들 일하는 시간 줄인다고 그만두고 큰 사장님 있었을 때부터 있던 10년도 넘게 일한 직원들 퇴직금 더 모이는 거 무섭다고 다 내보냈어. 오래된 직원들 나랑 여기 지원 엄마밖에 없고. 에휴, 이제 그마저도 안 남겠지. 우리도 내일부터는 안 나올 거야.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식당 말아먹고 있는 것도 모르는 인간 아래서 일하기 싫어서 연 먹어보라고. 아예 내일 단체로 주방 직원들 무단 퇴사할 거거든. 어차피 세금 내기 싫다고 사대보험도 없었는데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여기 남겠어? 근데 이렇게 가면서 그쪽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게 집에 있는 내 딸도 생각이 나고 하도 딱해서 알려주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자기 마음인데 젊은 사람이 남은 인생 구하고 싶으면 당장 도망가. 휘몰아치는 제 결혼의 비밀들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유부남에 애도 있고 부인이랑 애 캐나다에 보낸 기러기 아빠라고요? 그리고 본인 가족과 단체로 나와 내 가족을 속이고 한 결혼이라는 말에 다시금 목이 막혀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아직도 저를 보고 혀를 쯧쯧하는 이모님들을 보다 뒤돌았습니다. 그리고 식당 구석, 제가 본인들 직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제가 오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하던 시어머니 앞에 저는 들고 있던 물통을 탁 내려놨습니다. 뭐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이야말로 뭐 하는 거세요? 뭐? 갑자기 이게 웬 회개한 짓이야? 회개한 건 아들이 첩을 들였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며느리인 척한 어머님이죠. 저는 제가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원래 그렇게 째지고 갈라지는 목소리가 아닌데 진짜 울분이 터져 나와서 끓어오르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솟구쳤어요. 저를 보던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히고 입을 딱 다물더니 일어서서 제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너 여기가 어딘 줄 몰라? 나가서 말하자. 나가서. 그리고 제 팔을 잡고 끌어내려고 해서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왜요? 쪽팔리세요? 아들이 첩 들였다는 말이 쪽팔려서 숨어서 해야 할 거면 하지 마셨어야죠. 너 입 안 다물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어요? 어머님이나 어머님 아들이나 이걸 대체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 제가 애 낳고 나서 그때 말하려고 하셨구나. 어머님 아들 호적에 이미 부인하고 애가 있으니 그래서 애 낳고 나서 혼인신고도 하라고 한 거였네. 이걸 얍삽하다고 해야 할지 비열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 두 개 단가? 어때요? 본처인 며느리는 캐나다 가서 애 키우고 있으니 첩이 며느리한테 몇 년 동안 못 받은 며느리 노릇 받은 소감이. 저는 미친 사람처럼 시어머니에게 퍼부었습니다. 막힘없이 온갖 모욕이란 모욕은 다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입술을 파들거리면서 듣고만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 앉아서 팔짱을 딱 끼셨고 태어난 얼굴로 이러더라고요.
너 그렇게 분해할 거 없어. 어차피 혜진이 네가 말한 그 본처, 허울만 본처지 캐나다로 내보낸 애나 다름없어. 진호랑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한 거 애가 있으니 이혼은 못하고 캐나다로 애랑 보내놨는데 1년에 한두 번 한국 들어올까 말까고. 진호랑은 법적으로만 부부야. 그럼 이렇게 사람 속이고 결혼해도 돼요? 제가 전화만 받으면 외간 남자 아니냐고 감시했던 사람이 아들이 눈앞에서 당당하게 사기 결혼으로 24시간 바람 피우고 있던 건 잘도 조용히 지켜보셨네요. 예, 나도 너희 결혼 그렇게 환영한 사람 아니야. 결혼식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할 거야? 근데 어쩌겠니? 내 아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리고 내 아들이 그렇게 쉽게 피우는 바람, 남의 집 딸년이라고 못 피울 게 뭐가 있니? 그래서 그랬던 거다. 그래서. 참으로 대단한 모성이십니다. 아주 아들이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여도 다 아프무시겠어요. 아들 잘 키우셨네요. 사기꾼으로. 이죽거리지 말어. 따지고 보면 너도 잃은 거 없다. 네가 결혼할 때 혼술 해왔니? 집을 해왔니? 그저 내 손자 다 클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그때 걔네 이혼하면 네가 본처 자리 들어가면 되는 거야. 가진 것도 얼마 없는 게 그걸 못 기다려서 이 난리니? 제가 얻는 게 더 많은 결혼이라고 열내지 말라는 시어머니.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저는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제 두 귀로 직접 들었기에 믿고 싶지 않고 더 이상 기억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고 재수 없어서 저는 시어머니 앞에 있는 커피잔을 들어 시어머니 얼굴에 확 뿌려버렸어요. 촥 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 얼굴에 식은 커피가 뿌려졌고 놀란 시어머니가 일어서기도 전에 제가 가지고 왔던 물통도 들어서 그 안에 있는 물을 남김없이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쏟아부었어요. 이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열내지 마세요. 어차피 물은 마르고 닦으면 되고 옷은 세탁하면 되는데 그렇게 열낼 필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아줌마 아들 몇 년 동안 첩생활을 고사할 정도로 대단한 인간 아니야. 더더군다나 그쪽 같은 시어머니 있는 집안에 남아서 그러고 사느니 평생 혼자 사는 게 100배 1000배는 더 인간답겠어. 이 천박한 노인네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첩을 들여? 제정신이야? 난 절대 그렇게 못 사니까 다른 나사 빠진 여자 데려와서 그 자리 앉히던가 하세요. 아, 그것보다 그쪽 아들이 마누라랑 자식 외국 보내고 외롭다고 징징거리면 차라리 어디 돈 많은 사모님 남첩으로 보내는 게 빠를 것 같네요. 40 넘은 남자 누가 받아줄까 싶긴 하지만 저는 빈 물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식당에서 난 소동 때문에 제 뒤에서 저를 말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고 있었고 저는 친구들에게서 제 겉옷과 가방을 들고 같이 나왔어요. 물론 계산은 절대 하지 않았고요. 친구들에게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본다고 하고 집으로 갔고 집에는 이미 시어머니라는 인간에게 이야기를 다 들은 건지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 정확히 말하면 남의 남편이었죠. 수영아, 기다려봐. 나랑 얘기 좀 해. 됐어.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해? 이 집에서 당신이랑 더 있다간 언제 상간녀 소송 당할지 모르는데. 엄마한테 들었잖아. 혜진이랑 나 정말 법적으로만 부부고 이미 끝난 지 오래야. 그러니까 너한테 먼저 다가간 거고 결혼하자고 했던 거지. 야, 이 자식아, 말은 똑바로 해. 진짜 나랑 잘해보고 싶고 나를 사랑했다면 이혼을 해서라도 그쪽이랑 관계 정리하고 그리고 나한테 오는 게 맞지. 이렇게 날 기만할 수가 있어? 너 내가 이혼남에 애까지 있다고 했으면 나랑 만났을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속이는 게 답이야? 대가리가 그렇게 안 굴러가? 만약 내가 당신 이혼하고 다가왔는데 싫다고 거절하면 그건 그냥 당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이렇게 나랑 내 가족, 내 지인들까지 다 속여서 사기 결혼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 할수록 대화가 안 되는 답답한 기분을 아시나요? 안 그래도 머리에 피가 물려서 어지러운데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랑은 그냥 말이 안 통한다라고 말하고 장롱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 제 짐을 챙겼어요. 남편은 저를 말리고 설득했지만 오히려 짐을 싸는 제 손만 빨라질 뿐이었죠. 그때 제가 간단하게 짐을 다 싸고 나서 가방을 닫았을 때 남편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최악의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너도 내 조건 보고 좋아한 거 아니야? 내 직업, 재산, 그거에 끌린 것도 사실이잖아. 내가 그런 장점들 숨기지 않고 너 만난 거랑 네가 싫어할 만한 단점들 좀 숨기고 너 만난 게 뭐가 달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렇게 딱 말했거든요. 진심인가 싶더라고요. 본인도 본인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무슨 말인지 알까 싶을 정도로 난해하고 말도 안 되는 말로 저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증오스럽고 징그럽기까지 한 인간을 이제는 한심하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결혼 사실, 애 있는 거 숨긴 게 그저 상대방한테 잘 보이려고 얼굴에 난 뾰루지 가리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지면 넌 심각하게 지능에 문제 있는 거야. 나중에 나 말고 다른 여자가 너랑 똑같은 짓 해도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제발 그 순간이 와서 네가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다. 나머지 짐은 따로 사람 불러서 찾아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너는 네가 저지른 업보가 언제 되돌아오는지 방구석에서 벌벌 떨면서 기다려. 끝까지 저를 붙잡은 남편을 한 번만 더 손대면 경찰 부른다는 말로 밀어내고 저는 제 막내 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동생을 보자마자 애처럼 울었고 동생은 그런 저를 보고 놀라 쩔쩔매며 위로를 해주다가 이내 제 설명을 듣고 컵 하나를 내동댕이쳐 깨버릴 정도로 화를 냈어요. 당장 변호사 구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고 거품을 물면서 말했는데 저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고 처음에는 결혼 사기로 고소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금전적 피해를 본 이력이 없어서 변호사님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고 했어요. 여기선 제가 남편이 유부남이었던 걸 전혀 모르고 만나 결혼식까지 치렀다는 걸 입증을 해야 했는데 그때 변호사님에게 그 증거들을 내놓다가 그만 울어버렸네요. 그 증거 중에는 과거 연애하고 결혼 준비할 때 제가 남편과 나눈 대화를 캡처한 화면이 있었는데 그건 남편이 제게 내가 지금까지 결혼 안 하고 살았던 건 다 널 만나기 위해서였나 보다. 솔직히 살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여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너를 만나고 처음으로 같이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 라는 고백들이었거든요. 제게는 소중한 추억이었고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보관했던 순간들이지만 이게 그 추억을 준 인간을 고소하기 위한 증거물로 쓰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결혼식 사진과 하객으로 왔던 제 친구들의 증언, 그리고 남편과 그동안 나눴던 수많은 대화들 모두 증거가 됐고 변호사를 만나고 나온 저는 곧바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바로 신우이였어요. 저는 신우이를 만나서 다 알고서 나를 기만한 건 그쪽 오빠뿐만이 아니고 그쪽이나 그쪽 엄마도 마찬가지라고 했고 사람 인생 망치는 거 한순간인데 그 일에 가담한 걸 알고서 어떻게 살 거냐고 정말 내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보상해 주라고 했고 그쪽 오빠의 본처 캐나다에 사는 아내의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우이는 생각보다 쉽게 번호를 알려줬지만 끝까지 제게 사과는 안 했어요. 저도 딱히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아서 번호를 받자마자 다시 동생 집으로 돌아왔고 마음의 준비를 한 뒤 휴대폰에 남편의 아내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카톡에 남편의 아내가 친구 추가가 됐어요. 저는 그쪽으로 남편과 제 결혼 사진을 보냈고 몇 분 뒤 제가 보낸 사진을 상대방이 읽었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바로 보이스톡을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얼마 가지도 않고 바로 여보세요?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안녕하세요. 강혜진 씨 맞으신가요? 맞는데요. 사진 보셨죠? 저 그쪽 남편이랑 7달 전에 결혼한 여자예요.
저는 그 사람이 유부남인 것도 고등학생이나 되는 애가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얼마 전 알고 지금 소송 준비 중인데 그쪽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근데 뭐 놀랍진 않네요. 그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시릴 만큼 차분하고 차가웠어요. 제가 무슨 뜻이냐고 하니 그 시린 목소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김진우, 그 사람이 말 안 해요? 어차피 우리 애 때문에 서류로만 묶여 있지. 나랑 내 아들 캐나다 오기 전에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술만 먹으면 물건 부수던 그런 인간. 애 클 때까지만 나도 여기서 지내는 생활비 양육비 때문에 엮여 있던 거고 이미 정 다 떨어진 그런 인간. 내 남편 취급, 내 아이 아빠 취급 안 한 지 오래예요. 그런 ATM이나 다름없는 인간이 한국에서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그쪽한테 나도 상간녀 소송 안 할 테니까 걱정 마요. 아, 아까 보내준 사진들은 내가 나중에 이혼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긴 할 것 같으니까 고마워요. 그쪽도 소송 준비 잘해요. 새삼 지구는 넓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수없이 많더군요. 제게 본인 남편 고소 준비 잘 하라는 말을 한 여자는 전화를 끊었고 저는 한동안 잠깐 다른 세계에 다녀온 것 같은 묘한 기분에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낸 사진으로 그 인간하고 이혼할 때 탈탈 털어서 이혼한다고 하니 잘 됐다고 할까요? 남의 걱정하느니 제 앞길 걱정이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집중을 했습니다. 제가 소송을 준비할 때 저희 어머니는 못 참고 그 인간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인간이 일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아주 난동을 부리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간 둘째 동생이 말해주길 키 160도 안 되는 어머니가 키 178인 그 인간의 머리채를 날아오르는 것처럼 뛰어잡아 머리카락을 뜯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애 딸린 유부남이 내 딸을 꼬셔서 결혼을 해? 네가 사람이냐? 라고 같은 사무실 직원들 앞에서 개망신을 주셨고 경찰이 와서도 어머니가 유부남, 애 딸린 놈, 더러운 자식, 사기꾼 등을 큰 소리로 운운하니 끝내 얼굴을 들 수 없던 그 인간이 먼저 사무실을 나갔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그렇게 그 인간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렸으니 제 동생들은 시어머니 식당에 가서 뭐 하나 깨부수고 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네요. 시어머니 식당이 문을 닫았거든요. 아예 닫은 것 같지 않았고 제 동생들이 찾아갔을 때는 식당 문 앞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유로 한 달의 영업정지를 명한다는 구청장 안내문이 붙어 있었거든요. 동생에게서 이 소식을 들은 저는 그날 제 인생을 살려준 주방 이모님들 중 한 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에게 물세를 하고 나서 나올 때 해숙 엄마라고 불린 이모님께 제 명함을 드리고 왔는데 며칠 뒤 제 휴대폰으로 어떻게 됐냐고 괜찮냐는 안부 문자가 왔었어요. 저는 당장 그 번호로 연락을 드렸고 그저 자업자득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악덕업주나 다름없는 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단체로 무단 퇴사를 한 주방 이모님들이 벌인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몇 달 동안 그 식당 주방에서 목격을 한 유통기한 날짜가 지난 식재료와 반찬 재사용, 창고에 곰팡이와 벌레들이 있는 증거들을 다 모아서 시어머니의 식당을 해당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해요. 또 노동청에도 퇴직금, 미지급 문제와 사대보험 등의 문제로 신고를 했고 그건 벌금이 나올 것 같다고 하시네요. 제 동생들이 가서 난동을 부리지 않아도 이미 시어머니는 다른 곳에서 본인의 업보를 되돌려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보를 되돌려주고 제게는 은인이나 다름없는 그 식당 이모님들을 지난 2월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해드렸어요. 제가 그 인간과 그 인간 가족들에게 속아서 아무것도 모를 때 제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 은인분들에게 그 정도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따로 각각 50만 원씩 현금을 뽑아 봉투에 넣어서 드렸어요. 약소한 사례금이었죠. 됐다고 다 딸 생각이 나서 당연한 일 한 거라고 오히려 더 일찍 말을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이모님들과
한 번씩 따뜻한 포옹을 나눴고 저는 걱정 마시라고 이거 다 그 인간 고소해서 받은 위자료에서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소송에서 당당하게 승소를 했습니다. 그 인간이 제게 미혼임을 앞세워서 접근을 했고 속여서 결혼식까지 치러 저를 기만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끼쳤다는 게 입증이 돼서 소송 결과 화해 권고 결정이 났고 저는 그 인간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겪은 일에 비해서는 지극히 일부분의 배상만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저는 저를 탓하고 있거든요. 그냥 얼마나 정신을 놓고 살았으면 이런 일을 다 겪었을까 싶기도 했고 다시 누굴 만나서 믿음을 주는 것 자체가 두렵기도 해요. 이제는 정말 누구를 만나 진지해지기 전에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를 확인하고 만나야 하는 시대인가 싶기도 하고요. 소송이 끝나고 나서 그 인간에게 한 번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 본인이 합의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는군요. 이제는 정말 원래 아내하고 이혼할 테니까 그때 다시 만나자고요. 그 문자 내용을 보는 순간 와, 내가 이렇게 멍청한 인간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고 저는 너 이혼하는 게 아니고 당할 거라고 네 아내가 내가 준 증거들로 너 탈탈 털 날만 기다리라고 답장을 보내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예전에는 속은 피해자도 그래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속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건방지고 무지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막상 제가 그 피해자가 되어보니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에서 그런 말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일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정하고 속이기 위해 물불 안 가린 인간들을 욕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처벌을 해야지 피해자를 탓해서 뭐 하겠습니까? 부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2번 다시 없길 바라고 또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런 피해자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부디 제가 믿음을 줄 만한 사람에게 다시 믿음을 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